네,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와 타당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란 결국에 이 검사를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타당도는 이 검사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요거 문제예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뢰도와 타당도 보기 전에요. 제가 전에 한 개 안 봤어요. 여기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 여기 변산도의 종류 부분 빼먹어서 요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죠? 결국에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규준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이 규준 집단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다? 이 규준 집단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원점수 결과를 해석하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근데 규준 집단에서 개인의 이런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 경향치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집중 경향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 경향치란 건 가장 쉽게 말해서 이제 대표하는 수치예요. 대표하는 수치. 이 어떤 규준상의 대표 수치, 가장 대표적으로 평균, 그리고 뭐 이 가장 중앙에 위치한 중앙치, 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최빈치 같은 것들이 집중 경향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야, 너는 또래 친구들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평균 무슨 값이요? 평균 값이 55점인데 너는 무려 80점이 나 되니까 너는 상당히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집중 경향치를 활용하는 방법, 뭐 평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요. 한계가 조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6명 검사했는데 이 검사 점수가 6명이 0점, 20점, 40점, 뭐 60점, 80점, 100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경우에도 평균 50점이거든요. 그리고 뭐 45점, 48점, 50점, 52점, 52점, 뭐 53점 이런 식으로 좁게 있어도 이 평균도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50점인지 아니면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평균이 50점인지 이러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변산도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가 이런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산도란 쉽게 말해서 점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범위, 뭐 표준편차, 분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범위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가, 표준편차는 결국 이 종 모양의 시작과 끝 어느 정도 이제 흩어져 있는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를 표준편차라고 얘기하고요. 분산은 이거 뭐 똑같아요. 표준편차랑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뭐 분산을 제곱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한다? 표준편차라고 하고 이것을 제곱을 한 게 분산이라고 하고 뭐 이 분산에 다시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고 뭐 개념상 이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가. 정말 가끔씩 실기에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하자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시험 관련해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신뢰도 먼저 보면요. 양가로 1번 신뢰도의 의미, 신뢰도는 검사 점수에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는 반복하여 측정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신뢰도는 결국 이 검사가 일관성 있는 측정을 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일관성 있는 측정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검사를 만들었는데 일관성 없게 측정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막 IQ 검사를 하고 갔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 150점을 받았어요. 와, 천재다. 우리 애가 천재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다음 해 이제 검사를 또 해보니까 이번에 50점이 나왔어요. 이런 이 검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검사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한 피검사자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받을 때보다 유사한 점수를 받는가의 문제라고요. 유사한 점수를 받는가. 이거 필기 문제예요. 유사한 점수를 받는가. 근데 아무리 잘 만든 검사라도 검사를 치를 때마다 오차가 전혀 없이 검사 점수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대충 비슷한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예요. 내가 뭐 보통 보통 50점, 평균적으로 50점 정도가 나오는데 내가 이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이러면 40점. 이날에는 컨디션이 좀 좋았어. 60점. 내가 이날에 운이 좀 좋았어. 그러면 60점. 운이 좀 안 좋네. 그럼 30점. 이런 식으로 50점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위아래 점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이전에 한번 봤죠. 즉, 관찰된 점수는요. 관찰된 점수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람의 진짜 점수인 진점수와
플러스 뭐로 구성되어 있다? 오차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고전적 진점수 모형이라고 해요. 굳이 이것까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내용이죠.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 점수의 합이다. 고전적 진점수 모형이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동일한 직업상담사 검사를 예를 들어 이번에 필기를 3번 봤어요. 3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 50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40점이 나왔고 50점, 40점, 6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충 그냥 뭐가 내 진짜 점수 같으세요? 뭐가 내 진짜 실력인 것 같으세요? 평균 50점 정도, 40점, 50점, 60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 평균 점수 값이 대충 이게 내 진점수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40점, 50점, 60점 같은 걸 계속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검사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정규 분포 곡선이란 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천 번 검사를 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그 평균의 점수가 진점수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천 번씩 반복을 하게 되면 여기 50점 있죠. 이게 뭐다? 이게 내 진짜 점수.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난 점수들 있죠. 40점, 60점 이렇게 벗어난 점수들. 이렇게 얘네들은 뭐예요? 진점수에 벗어난 점수들이 표준 편차가 뭐예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 점수들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걸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근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이렇게 넓게 돼 있으며 넓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좁게 종 모양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런 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넓은 종 모양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좁은 종 모양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결국에 이렇게 넓은 모양인 경우에는 진짜 점수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모양이라고 하면은 여기 진짜 점수 50점 있죠? 근데 여기요 요런 점수들 여기 이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쵸? 근데 이렇게 좁은 모양에서는 여기가 나오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넓어서 이렇게 넓게 종 모양이 형성된 경우에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검사를 막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씩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진점수 검사를 수만 번, 수천 번씩 반복한 그 평균 점수의 진점수를 아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은 이게 믿을만한가? 결국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동형 검사 모델에 의거해서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동질적인 같은 검사 두 개를 가지고 검사 한 번을 했는데 50점 그 다음에 하나는 55점이다 그러면 뭐다? 이 차이가 몇 점이에요? 5점. 이거는 측정 오차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넘어와 보면 그러면 신뢰도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신뢰도의 종류는 여기 더 알아보기 봐야죠. 여기 더 알아보기. 검사 점수의 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진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차 점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50점이 나오고 60점도 나오고 40점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 검사 점수의 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량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험과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즉 잠시 동안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발생한 사실이 시험 결과,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일시적이고 일반적 특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당에 아프다. 이건 잠깐 발생한 특성이지만 이 아프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시험에 영향을 주죠. 검사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즉 아주 일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올 것이다. 검사 점수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요인들이요. 뭐냐면 건강, 피로, 동기, 정서적 건강, 검사 요령, 검사 메커니즘의 이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 기억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니까요.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신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형이죠. 결국에 검사와 재검사를 만들어서 이 검사, 검사 점수 비교를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일단은 신뢰도 계수라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위에서 우리는 검사를 수천 번, 수백 번씩 반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형의 검사를 두 개 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신뢰도를 추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시험을 봤다. 근데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여기가 검사 점수예요. 첫 번째 검사, 여기가 두 번째 검사예요. 여기 0점이고 여기 100점, 0점이고 100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검사에서 0점을 받은 사람은 0점이고, 그 다음에 10점을 받은 사람은 10점이고, 그 다음에 50점을 받은 사람은 50점이고, 100점을 받은 사람은 100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첫 번째 검사에서 0점인 사람은 0점, 그 다음에 10점인 사람은 10점, 20점인 사람은 20점, 그 다음에 150점인 사람은 50점, 100점인 사람은 100점. 이런 식으로 완벽한 선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신뢰도가 100%인 거죠. 첫 번째 10점, 그 다음 두 번째도 10점. 이런 식으로. 그죠? 완벽한 선형인 경우에 플러스 1.00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이렇게 완벽한 비선형의 형태. 100점이었는데 0점, 그 다음에 90점이었는데 10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비선형. 그러니까 얘는 신뢰도가 아예 없는 거죠. 거꾸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의 값을 가진다. 신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신뢰도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A 검사, 첫 번째 검사를 하고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에 동일한 A 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어차피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질의 검사를 개발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를 시간 간격만 두고 하는 거예요. 시간 간격만 두고. 이걸 검사, 재검사라고 해요. 그죠? 아시겠죠,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 재검사에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A 검사, B 검사 이렇게 동형의 검사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해서 이 검사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전에 했던 검사를 시간 간격만 두고 두 번째 하니까 뭐예요? 검사를 하나 더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좀 명확해요. 단점이 시간 검사 간격이 너무 짧으면 내가 첫 번째 그냥 답했던 거 기억해서 그대로 답변하겠죠. 그렇죠? 이러면 검사 점수가 똑같이 나오니까 신뢰도가 과대 추정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간격이 너무 길어버리면 어때요? 속성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언어 능력 같은 걸 측정하는데 6개월 혹은 1년 이런 기간을 두고 측정한다? 아마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검사를 치는 경험 자체가 개인의 점수를 진점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게 답이 궁금하네? 이러면서 답안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두 번째 시험은 진짜 점수가 올라간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한다. 상관계수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장점, 한 가지 측정 도구만 사용한다. 단점이 명확한데 이 신뢰도나 타당도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 간격이 짧으면 2월 효과, 기억해서 그대로 쓴다. 이걸 2월 효과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 간격이 길면 성숙 효과, 그러니까 어떤 속성의 변화가 생기는 걸 성숙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 민감성 효과.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검사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찾아보고 그걸로 인해서 진점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검사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정 간격을 또 두고 해야 되니까. 장점과 단점, 단점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요. 결국에는 위에서 봤던 단점들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것들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이런 제한적 조건 아래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성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속성 자체가. 그 다음에 앞선 검사 경험이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이게 뭐예요? 반응 민감성 효과고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도 나올 여지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도를
측정하는 두 번째는요, 검사 재검사가 아니라 이번엔 동형 검사예요. 동형 검사. 동형 검사는 처음부터 A랑 A-라는 검사를 만드는 거죠. A 검사, 그 다음에 A- 검사. 동형의 검사예요. 똑같은 검사. 비슷한 검사를 작성을 하고 두 검사 점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검사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A 점수에서 100점 나오고 A 다시 검사에서 100점 나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점 나오고 50점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점 나오고 10점 나오고 이러면 신뢰도가 있네, 이렇게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결국에 이 검사 재검사나 동형 검사의 경우 어쨌든 간에 검사를 두 번 실시해야 되니까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소비가 좀 있죠. 그죠? 두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반분 신뢰도예요. 이번에는요, A라는 검사를 A와 B로 나누는 거예요. 검사 하나를 A랑 B로 반분한다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어떻게 반으로 나눌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후절반법, 전후절반법, 그 다음에 뭐 짝짓 임의 배치법,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요. 어쨌든간 반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죠. 두 번 하지 않는 거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 이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시간과 비용이 일단 절약되고, 그 다음에 시간 간격에 따른 우리가 조금의 어떤 뭐 속성 변화라든지 이월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보면 한 번씩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반분 신뢰도의 방법이요. 반분 신뢰도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후절반법, 짝수 홀수로 반분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후절반법,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짝짓 임의 배치법, 난이도가 비슷한 문항끼리 임의로 짝을 짓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검사는 채점에 있어서 표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실시 같은 거에 생길 수 있는 오차별령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뭐 특히 이제 뭐 OMR 카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대량 검사 방식들 있죠. 컴퓨터로 채점하고 이런 경우에 채점에 대해서 어떤 오차가 생길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검사 중에서 채점자에게 맞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검사,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로르샤흐 같은 거, 투사적 검사 같은 거, 이런 거는 동일한 수검자의 동일한 검사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검사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에 대한 신뢰도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단의 검사 용지를 두 명의 검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해서 찾아낸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검사 용지에 대해서 두 명의 검사자가 어떻게 채점했는지의 그 상관을 살펴본다. 요거죠. 됐습니다. 더 알아보기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반분 신뢰도를 봤죠. 이거를 뭐 이제 별도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분 신뢰도를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다른 신뢰도로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어쨌든 간에 하나로 볼 거예요. 하나로 볼 건데, 어쨌든 반분 신뢰도를 봤는데 결국에 딱 반으로 잘라서 이 두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본다. 요거죠. 이 반으로 잘라서 뭐 검사를 개발하든 검사 재검사를 하든 죄송해요.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 점수를 반으로 잘라서 짝수 홀수로 나누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든 아니면 임의로 짝을 지어서 비슷한 것끼리 배치를 하던, 어쨌든 하나를 반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하나를 반으로 나눈다. 근데 하나를 반으로 나누는 게 정확할까요? 그냥 한 번만 나누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뭐예요? 경우의 수를 모두 반으로 다 나눠보면 좋겠죠. 짝수 홀수로도 나눠보고, 뭐 1번과 3번 조합, 뭐 1번과 5번 조합,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으로 나눠보면 좋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게 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주는데 그 대표값이 크롬바 알파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재에는 반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게 크롬바 알파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크롬바 알파 개수는 값이 클수록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이다. 필기에만 주로 나오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이거는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거를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충분히 그냥 다 이해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그러면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러한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 수검자 간의 개인차가 아예 없다. 이러면 뭐 어떤 검사를 하든지 다 동일한 검사 점수를 받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100명한테 검사 재검사를 하든 동형 검사를 하든 뭐 아무튼 두 번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모두 검사 결과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점, 1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20점, 2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점, 30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선형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도 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플러스 1.00이다, 마이너스 1.00이다, 이런 식으로 산포도가 구성이 돼야지 뭔가 신뢰도 구성이 가능한데, 100명이 모두 똑같아요. 예를 들어 50점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모두 그냥 다 50점이에요. 여기. 1번 사람도 50점, 50점, 2번 사람도 50점, 50점, 개인차가 전혀 없으니까 3번도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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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그럼 이렇게 점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산포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산포도 이게 0이죠, 0. 이러면 결국에 신뢰도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알 수가 없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산포도가 나와줘야 상관계수라는 것이 높구나 낮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데, 개인차가 아예 없다면 상관계수 자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문항수요. 그러니까 문항수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내가 불안도를 측정한다 이랬을 때 문항이 여러 개라는 것은 결국에 불안도라는 어떤 구인에 대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항수가 너무 없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는 비례 관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항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과 이 손익계산을 잘 해서 구성을 해야겠죠. 필기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신뢰도 계수는 문항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하여 올라간다 혹은 정비례하여 커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고요. 그거 됐습니다. 실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그 다음에요. 문항 반응수요. 문항 반응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 리커트식 같은 경우에 보통 몇 점 척도? 5점이나 7점 척도로 구성이 된다고요. 뭐 22점 척도, 뭐 18점 척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문항수가 막 조금 그렇다, 뭐 일부 그렇다, 10%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이 선택지가 20개 막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문항 반응수도 마찬가지예요. 좋음, 나쁨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한 5점이나 7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신뢰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연구 결과로 무제한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문항의 반응수가 많을수록 신뢰도 확보에 도움을 준다. 다만 적정수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평행선을 긋는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됐고요. 검사 유형이요. 검사 유형. 어떤 신뢰도 계수는 검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검사 유형에 따라도 신뢰도 계수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 검사 의 신뢰도를 분석을 하는데 반분 신뢰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반분 신뢰도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반분 신뢰도 중에 이제 전후절반법을 도입을 해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후절반법. 반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 검사가 뭐라고요? 속도 검사예요. 속도 검사. 속도 검사는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을 짧게 주고 어떤 이 사람의 숙련도 같은 걸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을 짧게 주는 거죠. 짧게 주는 거. 그러면 전반부는 잘 푸는데 후반부는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신뢰도 분석을 전후 반분법,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해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적절해야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죠. 앞엔 다 풀었고 뒤에 하나도 못 풀었는데요. 그죠? 신뢰도가 적정하게 산출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죠? 어쨌든 이러한 속도 검사 같은 경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뒷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앞뒤로 나누면 앞엔 잘 풀고 뒤엔 아예 못 풀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검사의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된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종류. 신뢰도는 같은 검사라도 어떤 종류의 신뢰도로 측정을 했는지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반분 신뢰도, 그 다음에 뭐 이제 동형 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 순으로 신뢰도 계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기에서 신뢰도 혹은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물어보면 이것들이죠.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종류 이런 것들이고, 규준 집단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종류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실기에도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타당도 한번 보면요. 타당도
타당도로 넘어오면요. 타당도도 선행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내가 측정하고자 했던 거를 제대로 내가 측정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사격을 예로 보통 많이 들어요. 사격을 예로 들면 표적에 10발을 쐈어요. 10발을 쐈는데 10발이 다 맞았어요. 와, 근데 그 표적이 아니야. 옆 사람 표적을 쐈어. 이러면 내가 이게 타당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쏘고자 했던 거에 10발이 다 들어갔다는 거 결국에 뭐예요? 신뢰도 있는 검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10발이 어디? 남의 표적지를 맞췄어. 이러면 결국엔 뭐?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도가 사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잘하는지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타당도는 뭐다? 내가 쏘고자 하는 관역에 정확히 쏘고 있는가? 요 문제예요. 타당도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내공, 예구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내공 예구가 아니죠. 잠시만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그 다음에 중거 타당도, 또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안준구네요. 내안준구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안준구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내용 타당도 나오는데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어렵지 않고 이 검사가 내가 이 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의 특성 같은 것들을 잘 대표하는 문항으로 분석되어 있는지 전문가가 분석을 하는 걸 말해요. 전문가가 이건 타당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안면 타당도는요. 비슷한 개념으로 안면 타당도는 이제 검사가 잰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예요. 결국에 1번 내용 타당도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영역이었다라고 한다면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검자들이 이걸 그러니까 수검자 혹은 일반인들이 이게 검사가 잰다고 말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불안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의 영역, 비전문가의 영역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거 타당도요. 얘가 진짜 중요해요. 중거 타당도. 중거 타당도란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중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 혹은 직업 상담, 인사 노무 관리 우리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 입사 후에 적성검사 왜요? 적성검사 입사 후에 업무 수행이라는 중거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을 하죠. 적성검사는 입사 이후에 이 사람이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업무 수행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안 쓰니만 못한 거죠. 그렇죠? 엉뚱한 사람을 채용하고 엉뚱한 곳에 취직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뭐 직업상담, 인사노무관리 이런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거 타당도는요, 시간적 속성에 따라서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능 검사를 개발하면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현존하는 공인대 뭐 웩슬러 지능 검사랑 비교를 해본다거나 이런 거죠. 동시에. 그 다음에 예측 타당도는 예를 들어서 입사 적성 검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높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미래 입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잘 되네 이렇게 타당도를 미래 것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중거 타당도,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로 나뉘는데, 공인 타당도 한번 보면 공인 타당도란 동일 시점이 중요해요. 동일 시점에 해당 검사의 검사 점수와 중거 점수를 측정하여 상관을 살펴보는 것. 적성 검사를 현재 재직자에게 실시하고 그들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면 해당 검사는 타당도가 있다. 그 다음에 예측, 예언 타당도. 해당 검사 점수가 여기가 중요하겠죠.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요. 입사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후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그러니까 현직자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미래에 인사고과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지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됐습니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필기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중거 타당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개념 중거, 실제 중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개념 중거라는 건 실제로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 그러니까 이론과
그러니까 이 심리 검사를 개발하는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해서 개념 증거를 설정하고 이 개념 증거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꾼 걸 실제 증거라고 합니다.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에 대해 쓰시오.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요.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요.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여기도 한번 보면 실제 장면 검사, 실제 생활에서 수검자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모의 검사, 인위적으로 만든 장면을 평가하고 관찰한다. 축소 상황,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이지만 과제나 직무를 축소하고 제시하여 수검자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요 세 가지도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요것도 기억을 해보고 그다음에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더 알아보기 중에서 굳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마. 여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그나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한 10,000명 정도 들어왔다 가정할게요. 10,000명 정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성검사 같은 걸 했겠죠. 적성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 능력을 다 파악해보고 이후에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000명에 대해서 적성검사 결과를 현재 시점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이 사람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해서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년 있다 했어요. 10년 있다. 그러면 10년 있다가 여기서 적성검사를 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10년 정도 이미 이 조직에 속해서 남아있었다라고 했다면 이 중간 이탈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탈된 사람들은 다 빠졌겠죠. 이탈된 사람들은 뭐 적응이 안 됐거나 능력이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능력이 괜찮은 사람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집단이 제대로 대표성을 가지는 경우예요? 아니죠. 그렇죠? 타당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만 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여기서 적성검사하고 이후에 6개월 있다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직무 성과를 평가했어요. 이랬을 때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0명 중에서 5명만 뽑아서 확인했어요. 5명만.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5명이면 확률적으로 다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0명 중에 5명이면 5명 다 잘하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뽑혀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건데 검사와 준거의 신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준거의 신뢰도. 뭐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적성검사 준거인 업무 수행 능력이 둘 다 뭐 어떤 점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타당도 측정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준거 오염이에요. 준거 오염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 중 평가를 그 신입사원 상사가 보통 하겠죠. 상사. 우리 지금 알고 싶은 게 뭔데요? 여기서 이제 적성검사 했고 업무 능력이 제대로 되는지 해서 이 업무 능력 평가 결과와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업무 능력 평가를 이 신입사원 상사가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적성검사 결과를 미리 좀 알았어요. 이랬을 때 아무래도 뭐, 이 사람들의 적성검사 결과를 알고, 적성검사가 꽤 잘 받았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평가를 좀 투하게 줄 가능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약간 편견 같은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준거인 평가 점수가 오염되는 거니까 타당도 측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겠죠. 준거 타당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 가끔 실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범위 축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집을 하여 범위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표집을 해가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모집단에서 뽑아온 거죠. 이랬을 때 이 어떤 대표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표집 크기요. 모집단의 타당도 수준이 비슷한 값이 될 정도로 표집 크기를 확보하지 못했다. 10,000명 중에 몇 명만 했다? 5명만 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준거 신뢰도. 검사와 준거의 신뢰도가 낮아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그렇죠? 검사와 준거 모두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뢰성은 있어요. 얘네들이 믿을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타당도가 있는지 평가를 해본다고요. 그 다음에 준거 오염, 주관적 판단 등에 의해 준거가 오염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행위, 점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게 되면 준거 타당도 평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인데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죠. 개념이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우울, 불안, 뭐 이런 것들이요.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지거나 길이를 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우울, 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제대로 잘 측정하고 있다면 우울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뭐 불안이라든지 무망감 이런 것과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측정한 검사 점수와 그렇죠? 우울과 비슷하지 않은 속성인 거, 뭐 행복도, 희망도 이런 것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에 우울이라는 표적지를 향해서 쐈을 때 중앙에 들어갈 것 같다면 불안이라는 표적지를 향해 쏴도 비슷하게 그 중앙에 들어가겠죠. 행복감을 쏘면요 전혀 다른 데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성타당도의 측정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타당도 측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심리적 구성 개념이나 특성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말해요. 결국에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얘도 엄청 중요합니다. 변별, 수렴, 요인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수렴 타당도 처음에 변별 타당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 불안도 검사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 개발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고자 있는 것이 측정하고 있으면 그 검사 점수는 이론적으로 그 속성과 관계없는 행복감이라는 변인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게 변별 타당도고요.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는 거꾸로겠죠. 예를 들어 똑같이 불안이라는 검사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검사가 측정 결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불안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검사 점수는 이론적으로 그 속성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우울이라는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게 변별 타당도, 이게 수렴 타당도, 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수렴 타당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변별 타당도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요인 분석법이요. 요인 분석법. 이게 구성 타당도 점검을 위해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어주는 통계적 방식,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홀랜드 성격 검사, 홀랜드 성격 이론 봤죠? 성격 이론. 거기에서 이 검사를 요인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몇 개의 요인이 나와야 돼요. 이건 진짜 지금 모르시면 안 돼요. 몇 개의 요인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6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성격 검사는 뭐다? 현탐예 사진관 6개잖아요. 근데 요인이 막 한 20개가 나와요. 묶을 수 있는 게 묶어봤더니 한 3개가 나오고 20개가 나오고 15개가 나오고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타당도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묶어봤더니 이 유사한 것들이 6개가 나오더라. 이러면 맞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요인 분석법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구성타당도, 개념타당도라고 하는데 구성타당도, 변별타당도 측정 검사와 다른 구성의 검사 비교에 얼마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그 다음에 수렴타당도, 측정 검사와 비슷한 구성의 검사 비교에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모이는가, 벌어지는가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인분석법,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어주는 통계적 기법이다. 결국 묶었는데 우린 6가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8가지가 나와. 이런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간혹가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란 한 번에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뭐 이것과 비교해서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가지에서 뭐 하나의 검사를 해서 변별과 수렴을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 정도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요 정도 쓰시고 마세요. 그냥 만약에 실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중다특성 MTMM 중다특성 중다방법 행렬표는 뭐다? 한 번에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정도 쓰고 마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항 분석, 마지막이에요. 문항 분석. 이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죠. 우리는 심리검사를 개발해서 이 심리검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타당하게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 뭘까요? 아마 가장 작은 수의 문항으로 높은 신뢰도, 높은 타당도를 얻는 걸 거예요. 그렇죠? 가장 한두 문제 가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근데 이 높은 신뢰도와 높은 타당도를 가지려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줄 수 있는 문항들은 살리고 나머지는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이런 문항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문항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문항 분석.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표준 편차, 별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관계수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한 점에만 찍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별량이 측정이 돼야 이것의 신뢰도가 뭐다,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예쁘게 나와줘야 이런 형태의 분산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런 형태의 분산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예쁜 형태의 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이런 형태의 종 모양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막 다 틀려 있을 테니까 막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런 예쁜 종 모양이 나와야 이렇게 분산도 분석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예쁜 종 모양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난이도가 적절해야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항 변별도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 못 풀어. 이게 변별도죠. 이게 변별도. 결국에 변별도가 높다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말이니까 문항 분석에서 이 변별도 분석도 꼭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문항 난이도 보면, 문항 난이도는 그 문항에 옳게 답한 사람을 비율로 표시하며 기준은 에서 0.30, 매우 어려운 거 0.30에서 0.80, 적절한 문항 0.8이죠. 0.80 이상은 매우 쉬운 문항 변별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것도 실기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정말 가끔 난이도와 변별도를 쓰시오. 그죠? 문항 난이도는 옳게 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표시된다. 그다음에 문항 변별도는 그 문항에서 변별도가 있는가, 즉 전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가, 요렇게 쓰면 돼요. 두 가지 쓰면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요, 거기 나온 숫자들 있죠. 숫자들. 요것도 쓰라고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들도 그냥 계략적으로 기억은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진단 항목들, 그러니까 심리검사의, 정확히 말하면 심리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도 끝이 나요. 잠깐만 쉬었다가 진단 보도록 할게요.